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세상이 정말 참 뒤숭숭합니다. 어제 신림동에서 벌어졌던 이 백주 대낮의 칼부림 사건, 이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안전한 사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장담조차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정치가 사라진 여의도에서 우리 정치가 복원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야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치 평론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요즘처럼 정치가 보이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필요 충분 조건, 정치를 복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상대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야당 대표를 자임하는 이재명부터 이 자신을 향한 10개가 넘는 사법 리스크, 그 법률적인 의혹부터 풀어야 합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야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대표가 어떻게 국정을 논의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매 사건 하나하나는 모두 중범죄들입니다. 정치와 사법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주장은 솔직히 난센스입니다. 이재명이 받는 혐의 대부분은 장기형,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자 정치범이 아닌 그리고 잡범입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이미 언론의 추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습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 신문에다가 당 대표까지 꿰차고 있어서 이른바 방탄조끼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야당, 특히 친명계는 윤석열 정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기록이 200군이 넘어 그 검토에만 1년이 걸린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아직 채택된 정인에 대한 신문을 절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여의도 정치가 회복하려면 정말 요원합니다. 누가 우리 민주주의를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까?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들이 정치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오늘도 화제는 이것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온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재명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천명했고 결국 야당인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추인을 한 셈이 됐기에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심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검찰은 회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외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경계했던 비명계 의원들은 물론 친명계 의원들 역시 검찰의 2차 체포동의안은 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미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데 동의를 했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진 것은 상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누구입니까? 이해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영은 최근 검찰에 상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이
상방울이 자신의 방북 대가를 북한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에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검찰 조사 뒤에 만약 검찰이 비회기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중, 그러니까 그 17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7말 8초를 바로 검찰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의 성향으로 볼 때 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치면서 굳이 비회기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 경우에 8월 15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또다시 방탄국회 논란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은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손절 신호가 나왔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주장의 배경에는 이화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이 20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 같다. 하태경은 정치판에서는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이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화영이 마음을 바꾼 것은 결국 이해찬 측이라는 한 세력,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전통적 주류 세력이 이제 이재명을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이 이재명을 손절했다. 그래서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날아든다면 이번에는 찬성표가 생각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 이재명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친명계는 지금 극도로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이 압박 수사를 문제 삼았지만 그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승호는 20일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화영의 진술은 억압된 상태에서 강요된 진술 아니었겠느냐. 신빙성이 없다. 솔직히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억압을 참고 있다가 이제 와서 번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이 상태로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은 친명계 의원들도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은 이틀 전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민주당의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결의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는 이유 등을 붙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원욱의 말입니다. 또다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친명계 안민석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며 앞으로 방탄국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실 비명계가 이처럼 날개를 편 것은 대안인 이낙연이 지난 6월 24일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락회동은 두 번째 또 불발이 됐습니다. 같은 당 전 대표와 현 대표가 만나는데 왜 이리 절차가 복잡할까요? 이재명의 당대표 자리가 그만큼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으로서는 혁신위까지 내세웠기 때문에 공천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으로서는 답답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거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7월 20일 이낙연 척 윤영찬은 라디오에 나와 명락회동이 또 불발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총력기간 내라는 점 이외에 애초 7월 11일에서 19일로 연기된 명락회동이 연기된 다른 이유는 없다. 그는 수해로 수많은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두 분이 만나 악수하고 웃고 하는 게 한가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야당 지도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동안의 곡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6월 24일 귀국한 이낙연에게 이재명이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밥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밥을 한번 하자. 솔직히 이재명이 나이는 훨씬 어리죠. 그래서 밥 한번 먹자고 얘기를 한 건데 한번 모시겠다고 한 것이겠죠. 이날 이낙연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안다. 못다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정치 복귀 일성을 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못다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 솔직히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낙연의 말은 이재명에게는 올 것이 왔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선전포고처럼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못다한 책임이란 말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됐어야 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낙연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자신이 당내 세력 다툼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그는 아슬아슬하게 승패했습니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는 결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대선 역시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 이낙연이 귀국하는 현장에 몰려든 1000여 명의 인파가 4년 후를 기약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낙연은 여유가 있습니다. 사브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끊길 위기에 놓인 이재명과 만나는 게 그리 급하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낙연의 세는 계속될까요? 자, 어제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는 오후까지 김용호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은 김용호 후보자가 반헌법적이라는 야당과 그리고 진보좌파 언론의 공격이었습니다. 김용호 후보자가 반헌법적이다. 어디가 그런 걸까요? 도대체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어야 북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일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아주 당연한 김용호 후보자의 말 어디가 거구적 시각이며 반헌법적 시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은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 이건 우리 헌법이 상징하고 있는 통일의 모습입니다. 이런 헌법의 명령에 반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했던 6.15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6.15 선언은 김정일이 주장을 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남북연합과 일맥상통한다는 기상천외한 합의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줬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헌법에 충실하여 김정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평화 통일은 없다는 김용호 후보의 시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론에 보도된 윤상현 의원과의 질의응답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윤상현은 문재인은 2018년 4월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장이 증강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장이 증강됐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문재인이 들었으면 아마 귀를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도 도보다리에서 단둘이 온갖 얘기를 다 나눴으면서도 임기 중에 단 한 차례도 북한 인권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사상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윤상현은 북한 인권 관련 문제들을 사안별로 언급하며 이를 주요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25 전시 납북자가 10만 명, 전후에 납북자는 500명이 넘는다고 언급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납북된 분을 보면 탈북 지원 활동을 했던 김동식 목사는 벌써 돌아가셨고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김동식 목사, 김정욱 선교사뿐 아니라 북한에 끌려갔던 소위 탈북자들을 보호를 했던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철성 선생이 살아계실 때 이 민족정론이라는 그분이 만든 잡지를 통해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군 포로 7만 5천 명을 귀환시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소논문을 발표를 했죠. 윤상현은 국군 포로 생존자는 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김 후보자의 말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201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추정컨대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동서독 분단 시절 프라이카우프 같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프라이카우프 아십니까? 이 프라이카우프라는 것은 자유를 위한 거래라는 독일어로 수독 정부가 동독 공산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을 송환해 오기 위해서 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고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을 빼온 것입니다. 한국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이런 방안을 적용하자는 제언이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윤상현은 중국 내 체류 중인 2,000명 안팎의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도 짚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상현은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데도 거기 조인을 다 했는데도 전혀 난민 지위를 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서 북송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숙제가 하나씩 보태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마치기 전에 어제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는 5년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했습니까? 고시촌에서 몇 년씩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런데 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 좋은 공무원, 선망했던 공무원 자리를 사표를 쓰는 것입니다.
선망의 공무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탈하는 것일까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 속도에 인사혁신처는 승진 필수 거무인수를 줄이고 고위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지금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인재들의 발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을 포함해서 이 5년 미만 공무원은 무려 13,032명에 달했습니다. 13,032명. 3,032명이 아니라 앞에 1만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 면접 공무원 19,595명의 무려 66.5%입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이탈 규모는 해마다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7,548명에서 2020년, 그러니까 1년 만에 11,029명으로 처음 1만 명대를 넘어섰는데, 지난해 13,032명은 2019년에 비해 무려 72.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폭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 11년 차에서 15년 차 공무원 퇴직자는 803명에서 1,3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500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대부분은 5년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등지는 원인은 경직된 조직문화, 과로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뭐니 해도 낮은 보수 때문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을 희망한다는 20대, 30대 하위직, 그러니까 6급에서 9급 사이, 그게 20대, 30대 5년차 이하 중에 대다수는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무려 74.1%입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불과 1.4%. 이 1.4%는 소비자 물가 5.1%를 한참 밑돌면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차라리 주휴수당까지 챙겨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낫겠다. 공무원의 긍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는 젊은 공직자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보수가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혹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공직자가 유혹에 빠져서 부패하기가 쉬워집니다. 심지어 행진고시를 붙은 고위직 젊은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이직도 갈수록 늘어난 추세입니다. 행정고등고시를 합격을 해놓고 차관 장관을 바라보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해버린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 나온 중앙부처 4년차 공무원의 말입니다. 고생해서 붙은 시험이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이해관계자들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아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 이직을 고려 중이다. 민간기업에는 그만큼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여유도 있고 자유도 보장이 되는데, 공무원 사회는 딱 틀에 매여 있고 무엇보다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23년 기준으로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 8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최저임금 201만 580원보다 23만 9,780원이 적습니다. 최대 18종의 수당을 다 받아도 200만 원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 전공로 측이 공개한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진도군청 소속 9급 1호봉 공무원은 올 5월에 163만 9,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기본급에다가 정액급식비 14만 원,
그리고 직급 보조비 17만 5천 원, 대민 활동비 5만 원을 받았지만 각종 보험금을 제하고 나니 월급은 기본급보다 줄었습니다. 지난 5년간 1%에서 2% 수준에 머물렀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에도 2%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과거 5년간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률을 알고 있을까요? 내년도 공무원이 보수를 협상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정부 측 위원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4.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은 3% 이상 인상안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그 206만 740원으로 확정이 된 가운데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수준 2.5%로 결정이 될 경우에 7급 1호봉 월급 201만 1357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5만원가량이 적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러니 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 외부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무직위를 국과장급에서 4, 5급 중간관리자급까지 확대 시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9급에서 상급으로 승진하는데 과거 같으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16년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말입니다. 그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총 16년을 11년으로 5년을 단축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재 발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알고 계시죠? 그 경위를 두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교사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훗날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국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조국은 생업에 바빠 몰랐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두고 조민을 조사를 했던 검찰은 21일 조국과 조민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은 최근 항소심에서 생업이 바빠 몰랐다면서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연관된 사실을 부인을 했죠. 생업이 바빠 몰랐다. 그런데 조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민의 입시비리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8월 26일 만료가 되죠. 그래서 검찰은 조민의 반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문에는 기소유예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조국이 지난 08에서 밝힌 입장은 조민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조국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조국은 생업에 바빠 몰랐다는 것이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난 몰랐다.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고 조민은 아버지 조국이 내 입시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민은 2014년 부산대 의준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서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성인이었으니까 조민도 책임을 져야만 할 나이입니다. 조민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준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검찰의 처분을 앞에 두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조국의 아들 조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입시 비리에 연관되어 있죠. 과연 조국의 생업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수였습니까? 그는 언제 진실을 토로할 양심을 회복할까요?
지금까지 지원책이었습니다.